큰 박수로 반갑습니다. 다 자유우파신가요? 여기 좌파는 안 계세요? 그럼 중도는 또 없어요? 인간이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유토피아가 현실 속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적어도 좌파는 아니시네. 우리가 보통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그러죠. 저는 40이 넘은 사람들은 딱 보면 좌파인지 우파인지 구별이 돼요. 우선 인상이 더럽고 눈이 개심치레하고 그런 것들은 대체로 좌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 40 되기 전이면 어떻게 구별하죠? 또 붙이고 다녀요? 잘하고?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분쟁 없이 갈등 없이 싸움 없이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라면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회는 아마 적어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서로 생각이 다른데 그것도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적대적으로 다르고 이런 사람들하고 섞여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확하게 우리 편 자유우파 그다음에 저쪽 편 좌파를 구별하는 기준을 각자 갖고 있어야 돼요. 그 기준점, 그러니까 생긴 게 더럽다 좌파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뭔가 인상이 좌파스럽다가 아니라 뭔가 하여튼 이재명이 닮았어.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설정해도 좋지만 그럴 경우에는 틀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관점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이른바 철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좌파와 우파의 그 구별의 기준점, 이게 첫째는 인간은 완전할 수 있고 절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또는 철학 사조가 있습니다. 그게 좌파입니다. 우리 자유파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또 노력해야 되지만 그래도 근원적으로 완전한 존재는 될 수 없어. 늘 불완전한 존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 다만 하루하루 그 불완전함을 극복하고 깨닫고 그걸 이겨나가는 끊임없는 진화만이 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끝내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철학 사조가 우파입니다. 그러니까 우파의 관점에서는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고 절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 앞에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불완전하다고 자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깨어 있어야죠. 내가 부족하니까 나의 부족함을 누군가가 깨우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동료들, 나의 직장 동료들, 나의 학우들, 나의 친구들하고의 토론 속에서 늘 나의 부족함이 지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 내 부족함이 지적됐다고 생각할 때는 내 스스로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파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와 철학을 우리가 상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철학적 상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우파는 기본적으로 상대주의적 철학을 갖고 있어요. 나는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라고 늘 회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른바 다수결이라고 하는 거,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이제 떠받쳐지고 있는 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그 다수는 절대적으로 옳아서 다수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다수파가 형성되어서 다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다수파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상대적인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시점에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선택했을 뿐인 거예요. 따라서 그 얘기는 언제든지 저 다수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언제든지 소수파가 될 수도 있다.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또 역으로 일시적으로 내가 소수파에 속해 있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상황 변화로 나는 언제든지 다수가 다시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게임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선거라는 게임을 그래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누구나 다 다수파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소수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수가 소수되고 소수가 다수되는 끊임없는 역동적 변화가 허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야 선거에 저도 이번에 내가 졌구나. 뭐가 부족해서. 그런데 더 열심히 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우리가 다수파가 될 수 있어.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이 룰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테면 우리는 선거 해봤자 맨날 져. 부정선거 때문이건 지역주의 때문이건 해봤자 뻔해. 그러면 그 선거 왜 해요? 그건 이미 민주주의가 부정되는 건데. 이 다수결의 원칙의 다수결의 원칙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소수에 대한 존중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수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릿수는 다수지만 우리가 비록 머릿수는 저 소수라서
우리가 이겼지만 근데 사실은 저 소수가 맞고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소수가 매를 맞고 있습니다. 매도 맞지만 실제로는 소수가 라이트한데 그런데 매를 맞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인정을 해야만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원칙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의 제1원칙은 소수에 대한 존중이에요. 두 번째 제2원칙이 다수에 대한 승복이에요. 이게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다수결 그러면은 다수에 대한 승복이 제1원칙인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적으로 다수결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의 제1 태제는 소수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 이후에 비로소 다수에 대한 승복이 나오는 거예요. 소수가 존중받아야 다수를 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수에 대한 존중의 철학적 근거는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려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전제들이 있는 거지, 철학적으로. 이런 사람들만이 다수결을 이야기하고 민주주의자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인간은 또는 인간이 만든 어떤 조직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이 세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 철학사조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이를테면 지금은 종교지만 1000년 전, 1500년 전에는 기독교는 일종의 지배 이데올로기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무오류의 존재라고요. 그래서 감히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 수 없어. 성경은 성령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고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설사 그게 오타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존재가 인정되는 거죠. 이 절대적 존재라고 하는 개념, 이게 우리 인간들한테는 굉장히 편해요. 상대적이라고 하면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 더 옳은 것이 어디에 있는가 계속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절대적 존재가 딱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 인간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절대적 존재가 있는데 그보다 더 절대적인 존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올바른, 그보다 더 절대적인 걸 찾아 헤맬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기독교 이전에 있었어요. 그게 소크라테스와 플라토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발현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어떤 절대적 존재, 플라토가 이야기하는 그 절대적 존재, 이 철학사조에서부터 기독교의 그 하느님, 무오류의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 복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이미 신앙이고 종교 영역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철학사조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토가 정치학 교과서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치 체제라고 제시한 게 그래서 철인 정치인 거예요. 철인 정치는, 이때 철인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존재, 완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존재가 다스리는 나라가 가장 완전하게 잘 다스려지겠죠. 그런 철인 정치가 가장 이상적인 나라라고 플라토는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철인 정치가 가장 이상적인데, 그 다음 이 철인이 없을 때는 어떡하냐? 그럴 때는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 좀 현명한 사람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귀족 정치가 그 다음으로 좋은 정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귀족 정치도 잘 안 된다, 그럴 만한 귀족도 별로 없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대중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덜 나쁜, 그러니까 가장 덜 좋지만 나쁘지는 않은 그런 정치죠. 그게 디모크라시예요. 철인 정치, 귀족정, 그리고 대중 민주주의 정치,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염되면 어떻게 되냐? 오염되면, 이 민주주의 정치가 오염이 되면 우매하고 우둔한 대중에 의해서 정치가 폭력적으로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중우 정치라고 불러요. 이게 제일 나쁘다 그랬어요. 이게 제일 나쁘다. 중우 정치가 제일 나쁘다. 왜냐하면 이거는 질서의 파괴를 얘기하니까. 모든 질서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걸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철인 정치보다는 안 좋지만 그래도 대중 민주주의 정치보다는 좋은 정치로 귀족 정치를 설정했거든요. 귀족 정치가 오염되면 어떻게 되냐? 과도 정치로 전락해요. 몇몇 사람이 권력을 농단하는 거지. 이게 이제 그 중우 정치보다는 덜 나쁜 거야. 우둔하고 우매한 대중이 완전히 그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중우 정치보다는 그래도 몇 사람이 독재하는 게 좀 덜 나쁘다고 본 거예요. 나쁘긴 하지만 가장 덜 나쁜 정치는 그러면 뭐냐? 1인 독재지. 철인 정치가 오염되면은 1인 독재가 될 테니까. 순서를 그렇게 매겨요. 가장 좋은 정치는 철인 정치, 그 다음에 귀족 정치, 그 다음에 민주주의, 그 다음에 덜 나쁜 순서도 따지면 그 다음에는 독재 정치, 그 다음에는
과도정치, 그 다음에는 중후정치 이렇게 돼 있어요. 플라토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플라토는 이 한 사람의 그 완전한 존재가 국가를 통치하는 걸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본 거죠. 이게 기독교의 교부 철학으로 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천인의 존재가 교황으로 변하는 거죠. 교황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인간이 시비 걸 수가 없어요. 그게 동양에서는 이를테면 하늘로부터 그 천심이 내려와서 황제가 됐다, 왕이 됐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누구한테도 머리를 숙이지 않지만 1년에 한 번씩 하늘에 있는 제사를 지내거든. 하늘로부터 받은 권위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 이렇게 해서 국가를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열망은 수천 년 전부터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중세를 거치면서 종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건너뛰고, 근데 이게 현대의 어떤 형태로 다시 괴물처럼 나타났냐? 그게 이제 공산당이라는 걸로 나타났어요.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하는 전일적 계급을 대표하는 전위정당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라고 공산당 스스로 선언을 해요. 그래서 공산당의 무오류성, 이거는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완전한 존재의 현대판이죠. 그래서 공산당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공산당에 대한 비판은 무조건 강제수용소에 보내서 정신을 교화시키거나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말살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교화가 안 되면 말살시키는 거예요. 이게 북한으로 가면은 수령론으로 또 바뀝니다. 무오류의 존재인 공산당이 무오류의 존재인 수령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그 완전한 존재 또는 하나님의 영역에 김일성이가 딱 들어가는 거죠. 이게 북한 주체 사상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옛날 얘기는 빼고 150년 전부터 시작된 좌우 이념 전쟁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우파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고 절대적인 것은 없다 고 하는 상대주의적 철학을 갖고 이 세상을 보는 것이고, 좌파는 그게 공산당이든 또는 김일성이든 절대적인 존재가 있고 그 절대적인 존재는 오류가 없다. 그리고 그 절대적이고 오류가 없는 이 존재가 현실 세계 속에서 이상향인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150년 동안 싸워왔어요. 현실적으로는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가 이긴 거지만 이 절대자에 대한 어떤 열망과 희구, 이거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아서 지금도 내가 광화문에 나가서 투쟁하는 우파라고 하면서도 철학적으로는 이 절대주의 이론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저하고 만나서 이런 토론을 하고 나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을 어떤 프레임으로 어떤 철학적 기반을 갖고 봐왔는가, 어떤 철학적 기반을 갖고 보고 있는가, 이거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속에 종교가 아니라 그냥 철학이라는 측면에서도 뭔가 이론주의적인 사고 또는 절대적 존재에 대한 희구,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언제든 그 경향성 때문에 좌경화될 수 있다라고 스스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 150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그 좌파와 우파 간의 사상투쟁, 이념투쟁, 정치투쟁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좌파 막시즘을 완성한 막스가 있고, 평생 이 막시즘을 깨뜨리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 21세기 대학에서도 거의 모든 대학에서 사회과학이나 또는 인문과학을 가리키면 이 두 사람을 계속해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21세기 현대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두 이념 체계의 뿌리가 막스와 막스 베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사람의 방법론의 아주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은 대립됩니다. 대립되는 이유는 막스 베버가 의도적으로 대립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막스 베버는 이 사람이 독일에서 학자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직접 정치 현장에 뛰어들어서 국회의원도 해봤는데, 이 사람의 연구의 출발점은 뭐냐면 칼 막스 이론을 비판하고 부정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막스 베버의 모든 연구는 칼 막스의 모든 이 주장을 반박하는 데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 대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학에서, 전 세계 모든 대학에서 현대 사상 이조, 사상 이론과 사조를 공부할 때 가장 베이직하게 배울 수밖에 없는 게 칼 막스 방법론과 막스 베버 방법론이에요. 뭐 너무 많은 이론적인 얘기를 하기보다 그 중에서 제가 그냥
한 가지 책을 가지고 제가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설명할게요. 칼 막스의 아주 유명한 태제 있죠. 상부 구조는 하부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부 구조는 생산력과 생산관계다. 그래서 이 생산력과 생산관계는 이른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경제가 그 위에 있는 상부 구조, 정치, 문화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막스의 가장 유명한 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막스 베버는 칼 막스의 이런 태제를 어떻게 부정했나? 어떻게 이걸 부정하기 위해서 막스 베버는 어떻게 했나? 막스 베버가 미국의 사회주의, 미국의 시장 경제를 연구해요. 미국의 시장 경제를 연구하는데 수많은 문헌 속에서 이걸 연구하는데 수많은 문헌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경험적 연구가 중요해요. 수많은 경험적 연구 얘기를 먼저 하면 이 막스 베버는 기본적으로 연역적 방법이에요. 태제를 제시하고 태제에 따라서 쭉 사회 현상을 다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관념적 방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막스 베버는 그게 아니고 완전히 거꾸로 했어요. 모든 사실관계를 다 모아가지고 정리해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귀납적 방법이죠. 칼 막스의 연역적 방법에 비해서 막스 베버는 귀납적 방법을 선택했고, 그래서 칼 막스의 관념론이 아니라 막스 베버의 경험론적 방법으로 이걸 논증합니다. 그러니까 칼 막스는 태제를 딱 정리해 놓으면 그걸 갖고서 쭉 풀어쓰기 때문에 책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분량도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 이게 일반 법칙이니까. 이게 절대 오류가 없는 절대적인 진리니까. 반면에 막스 베버는 칼 막스의 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를 찾아내요. 수많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얼마나 그게 난삽하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막스 베버의 저작은 읽기가 너무 어려워. 그리고 무슨 정치학 연구라고 하는데 보니까 문화인류학이 나오고 사회학이 나오고 무슨 예술학이 나오고 오만 것들이 다 들어와서 여러 가지 팩트들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나왔다. 결론은 별거 아니야. 근데 이 별거 아닌 요 결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경험적 연구를 해요. 이게 현대과학의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 현대과학은 모두 다 막스 베버의 방법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막스 베버가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칼 막스의 가장 핵심적인 논제, 명제인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이것을 어떻게 뒤집는지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미국의 시장들을 쭉 조사를 해. 근데 미국을 우리가 헐리우드 헐리우드에서 만들어낸 서부 영화를 통해서 미국의 개척 시대를 이제 알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막스 베버의 연구는 전부 다 그런 허구를 다 뒤집는 연구예요. 이를테면은 존 웨인이 또는 커크 더글러스가 막 주인공이 돼서 나오면 절대 먼저 총 안 뽑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한이 있어도 그 악한한테도 같이 총을 뽑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주잖아요. 딱 한 20m, 30m 떨어져 가지고서 먼저 총을 뽑아라. 이러고서 그래서 이기잖아요. 이런 거는 미국의 개척 시대 서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이게 자기 목숨이 걸린 건데, 그래서 실제 서부에서는 개척 시대의 서부, 그러니까 1600년대, 1700년대 미국 서부는 도둑놈 강도 깡패들의 소굴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금 있으면 누구가 돈 있는 것 같으면 뒤에서 총 쏘고 뺏어가는 게 그냥 일반적인 그냥 문화와 관행인 것처럼 되어 있던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총 말고는 자기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총기 소유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부 개척 시대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건국의 역사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총은 미국 시민의 자유권, 자기 방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총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상자가 1년에 발생을 해도 총기 소유를 아예 못하게 하자고 하는 법은 누구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워낙 오래된 전통이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정정당당한 결투는 영화에만 있었던 거고, 실제로는 등대에서 총을 쏘고 온갖 짓을 다 해서 어쨌든 약탈하고 강도짓을 하는 것이 당시 서부 시대였는데, 그게 이제 역사적 팩트인데, 그런데 막스 베버가 쭉 연구를 해보니까 그 중에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 이상한 사람들은 등대에서 총을 쏘지도 않고 누구 돈을 약탈하지도 않고 약속을 하면 목숨 걸고 꼭 지키려고 하고, 그런 몇몇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이 경험적 연구 자료 속에서, 야, 어떻게 서부 개척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이 가능했냐 연구를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던 그 이면에 바닥에 깔려있던 공통점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공통점들을 쭉 압축해서 가보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공약수, 그게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종교였어요.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를 믿는 신도들은 등대에서 총을 쏘지도 않고 약속을 한 번 지키면 꼭 지키려고 해요. 약속을 한 번 하면 꼭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막스 베버는 그러면 프로테스탄티즘이 뭐길래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제 다시 연구에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종교사회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이에요. 이 연구에서 보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의 독특한 교리라고 하는 것이 막스 베버의 눈에 띄었어요. 제가 종교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정치학을 하면서 배운 영역 안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전에 프로테스탄티즘이 나타나기 이전에 있었던 주류 종교가 카톨릭이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티즘의 교리의 핵심적 차이가 뭐냐? 막스 베버가 설명하기를 교리의 핵심적 차이는 예정설이라고 그랬어요. 예정설. 이게 뭐냐면 구원은 예정돼 있다.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구원은 예정돼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이미 예정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됐어. 예?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했고 예정에서 빠졌어. 그러면 우리 이 회원은 평생 좋은 일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도 구원은 안 돼. 하나님의 예정에서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정했어. 구원하겠다고. 이 회원님은 평생 동안 도둑질만 하고 강도질만 하고 나쁜 짓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구원되는 거야. 이게 프로테스탄티즘의 구원 예정설의 핵심이에요. 보통 인간으로서는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지. 아니 평생 착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십계명 다 지키면서 살았는데 왜 나는 구원에서 빠진 거야. 이게 프로테스탄티즘의 아주 강력한 힘이에요. 뭐냐?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잣대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는 따로 있어서 니거들 인간이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다. 평생 나쁜 짓만 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고 예정하신 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까닭과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자를 어딘가에 쓰시려고 구원하는 거다. 딴소리 말아라. 이거예요. 평생 착한 일만 하고 살았는데 그럼 이 사람은 왜 구원 안 합니까? 그건 인간의 척도다. 하나님의 척도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종교죠. 일반 신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이 구원 예정설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어떻게 무시무시하냐? 자, 우리는 인간적 상식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죠. 프로테스탄티즘의 신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사는 건 인간적인 상식과 기준에 맞춰 살지만 늘 구원받기를 희구하고 열망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 기준으로 볼 때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열심히 십계명 지키면서 살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보장은 없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겠다고 예정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내가 죽어봐야 하는 거야. 죽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 목사님도 그걸 가르쳐줄 수가 없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구원받았으니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야. 그러니까 죽어서도 안심을 못하는 거야. 평생 착한 일을 해도 구원받겠다는 보장이 없고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십계명 잘 지키면서 착한 일 살았으니까 하고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가서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안심을 못하는 거야. 그렇게 무서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십계명대로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는 거야.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 안 하고 헛된 데 돈 쓰지 말라 그러면 돈 안 쓰고 친구 배신하지 말라 그러면 차라리 내가 좀 배신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프로테스탄티즘의 구원 예정설의 핵심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프로테스탄티즘들은 그 정말 깡패가 강도가 판치는 서부에서 살면서도 적어도 십계명 교리는 지키면서 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구원받을 조그만한 끈이라도 잡을 수 있으니까. 이게 캐톨릭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캐톨릭은 그냥 나쁜 짓 해도 가서 고해성사하고 헌금 내고 그러면은 신부님이 구원을 해주잖아. 그때그때. 그리고 이게 인간의 사고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게. 착한 일 하면 복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쁜 일을 혹시 하면 와서 고백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러면 그때그때 죄를 사해 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아주 핵심적으로 다른 교리가 또 뭐냐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캐톨릭은 아까 그 절대적 존재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대리하는 대리인을 세웠어. 그게 교황이에요. 그리고 교황의 새끼가 여러분들 성당에 나가시면 볼 수 있는 그 신부님이에요. 자, 그런데 새끼는 욕한 거 아닙니다. 생물학적 새끼. 예. 자, 그러니까 이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매한 군중 백성들한테 전해주고 해석해주고 해설해주고 가이드해주는 성직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대장이 교황이고 저 밑에 이제 신부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신부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다 대리해 주니까. 근데 프로테스탄티즘은 그게 없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절대적 고독 속에서 너가 알아서 만나는 거야. 이게 프로테스탄티즘의 교리의 핵심이에요. 목사요? 그냥 교회라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목사라는 직책이 하나님과 프로테스탄티즘의 신도를 만나게 해주는 역할은 전혀 못해. 심지어 목사님도 지옥에 가는 수가 많아. 누가 갈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큰 교회 목사가 큰 선당에 갈 거다, 그건 아무도 믿지 않아요. 이 프로테스탄티즘에서는 오로지 하나님과 절대적 고독 속에 있는 너와의 만남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은 누구도 몰라. 가끔씩 왜 간증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그럼 그 사람만의 경험이지. 만나는 걸 누가 옆에서 봤어? 사진 찍어놨어? 그러니까 그야말로 철저한 절대적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혼자서 만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거를 신도들이 그냥 믿어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티즘은 기존의 캐톨릭과는 다른 이 두 가지의 아주 엄격한 자기 절제의 그 기능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감시하지 않더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알아서 그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알아서 신용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에 믿는 신도들의 입장에서 어려운 점은 이거야. 신도끼리는 믿겠는데 신도가 아닌 자한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했을 경우에 돌아올 것이 결국은 등 뒤에 총알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의 프로테스탄티즘들은 자기들끼리 만나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거래를 시작해. 신용거래도 자기들끼리는 무한대로 해.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게 넓혀지잖아요. 그리고 맨날 총 들고 강도질 하는 것들도 보니까 저것들끼리는 서로 믿고 거래하니까 둘 다 잘 살게 됐어. 아무튼 지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프로테스탄트로 개종을 해. 그리고 그 룰을 따라서 더 이상 목숨 걸고 강도짓 하지 않고 그냥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게 됐어. 이게 조금씩 넓혀지잖아요. 그게 시장이야. 그렇게 해서 마침내 미국이라고 하는 그 척박한 이 강도들이 판치는 서부 개척지가 시장이라고 하는 곳으로 정론이 되어 갔다. 이겁니다. 자, 막스 베버는 이것을 전부 다 경험적으로 데이터 가지고서 쭉 추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난 다음에 결론을 딱 내립니다. 결론은 간단해. 한마디 좀 허무해. 봐라. 칼 막스 너가 상부 구조는 하부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잖아. 일반 법칙처럼. 모든 곳에 다 이런 법칙이 관철된다고 너 주장했는데 내가 미국을 연구해 보니까 아니야. 미국에서는 종교라고 하는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에 해당되는 시장을 만들어냈어. 너 틀렸어. 요 한마디 하기 위해서 수십 년을 바쳐요. 틀렸잖아. 이게 일반 법칙이라면 그 법칙에 어긋나는 사례가 하나만 발견돼도 그건 일반 법칙이 더 이상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 막스는 지가 완전하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정말 건방지게도 일반 법칙을 주장했거든. 그러니까 막스 베버는 그 일반 법칙에 반하는 증거를 찾아서 딱 갖다 들이댄 거예요. 네 말이 딴 데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안 통해. 그러니까 넌 더 이상 일반 법칙이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한 겁니다. 이 경험적 연구를 쭉 정리해서 칼 막스의 일반 법칙,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틀렸다라고 주장한 책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시장경제가 공산주의를 무찌르는데 100년 이상 걸리지만 학문적, 사상적, 이론적, 철학적으로는 이미 80년대 후반에 1800년대 후반에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이 소책자가 캐피탈 같은 엄청나게 두꺼운 이 책을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파는 이미 150년 전에 좌파를 이겼어요. 이념적으로 이기고 정치 철학적으로 이겼어. 그 이후에 진행된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간의 투쟁은 이 철학적 승리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에 불과해. 지금 우리가 일시적으로 저 좌파 것들한테 정권도 뺏기고 뭐 자유파는 다 막 죽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미 150년 전에 사상적, 철학적으로 승리한 자유우파고 현실적으로는 30년 전에 완전한 승리를 거둔 우리 자유우파예요. 다만 중국, 북한, 전 세계에서 요 한 서너 곳 빼놓고는 다 그렇게 끝났는데 요것들만 마지막 잔불처럼 남아서 우리 자유파를 이렇게 막 핍박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도 전 세계에서 중공, 북한 빼놓고는 다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뭐 좌파들한테 일시적으로 정권 뺏겼다고 대통령 2번 탄핵당하고 감옥 보냈다고 여기서 주눅 들 거 없어요. 기죽을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정신 승리하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역사의 일종의 필연 법칙이죠.
동의가 되세요? 아, 위로요? 아, 제가 위로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닌데? 아, 좋아요. 하여튼 위로라도 받으셨다니까 좋습니다. 청년들한테 정치에 눈을 뜨라고 말씀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모든 게 정치예요. 모든 게 정치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존경하고 좋아한 나머지 그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했던 아주 잘못된 말도 굉장한 뭐 금과 옥조처럼 이렇게 인용들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경제는 이류,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한 20년 고생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뭐 정치권의 괘씸죄 때문에 고생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건희 회장 얘기를 조금 제가 인용하면서 할게요. 이류라고 하는 기업 있죠. 이거는 사적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든지 간에 그 사회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사적 영역이에요. 그다음에 삼류라고 하는 행정, 사류라고 하는 정치는 공적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나누는 기준이 뭔가? 사적 영역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거라서 사적 영역이라고 그래요. 공적 영역은 곧 죽어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지향하기 때문에 공적 영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도 민노총 같이 정교조 같이 아무리 세도 그것들은 다 사적 영역이에요. 왜? 국민 전체를 대표하지 않잖아. 근데 아무리 못나도 국회, 공무원 이런 국민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라고 우리가 뽑았고 우리가 월급 주고 있기 때문에 공적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기업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시장이 작동될 때 그 시장을 규제하는 룰이 있죠. 세금을 몇 %로 한다. 뭐 양도세를 어떻게 한다. 부동산 1가구 2주택은 어떻게 한다. 이게 다 룰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사적 영역에서 생활하는 이 생활에 대한 룰을 그 법률이라고 하는 형태로 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룰을 정하는 게 공적 영역이거든. 그러면 보세요. 룰이 개판인데 룰을 정하는 공적 영역이 개판인데 3류인데 4류인데 어떻게 그 룰에 의해서 작동된 그 룰 속에서 움직이는 민간 영역, 사적 영역이 어떻게 2류가 되냐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공적 영역이 3류면 민간 영역, 사적 영역은 잘해야 3류거나 4류거나 5류예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그 정치적 프라이어티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력은 이건희 회장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겠지. 실력은 기업이 훨씬 낫잖아. 너네보다 행정하는 것들 보니까 우리보다 못해. 정치는 더 말할 것도 없어. 이 얘기하고 싶어서 한 거지만 그러나 그 말이 사용된 그 함의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가 1류가 돼야 비로소 행정이 2류가 되거나 1류가 되는 거고 정치와 행정이 1류, 2류가 돼야 비로소 민간이 2류가 되거나 3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탈출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건희는 예. 한국에서 맞지만 글로벌로 보면은 국제적인 정치, 국제적인에서 잘 돌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거는 사실은 공적 영역이 아니라 사적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취직하면 사적 영역에 취직하는 거고 어디에선가 물건을 사면 사적 공간에서 경제활동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정에 가서 가족과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사적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여러분들의 생활의 99.9%는 사적 영역이야. 그런데 이 사적 영역, 99.99%의 사적 영역을 규정하고 강제하는 것은 공적 영역이야. 근데 이 공적 영역은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해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놓으니까 나라가 개판이 됐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놓으니까 0.001%에 해당하는 공적 영역 하나를 잘못 해놓으니까 99.99%의 우리 국민 모두의 일상적인 삶이 너무 괴로워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 99.99%의 이 괴로운 삶을 고치려면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0.001%의 이 대통령 하나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0.001%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관심을 갖는 것을 터부시해. 야, 너 정치하냐? 뭐 이런 식이야.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 말 좀 길게 하거나 그러면 야, 쟤 국회로 보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비웃는 얘기잖아. 여러분들이 비웃는 그 공적 영역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과 일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국민은 자기 수준에 딱 맞는 대통령 뽑는다. 정부는 국민은 그 국민 수준에 딱 맞는 정부를 선택하게 돼 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자를 무슨 대통령 뭔가에 지금 뽑아놨잖아요. 그게 부정선거로 했다고 칩시다. 그럼 부정선거를 못 막은 우리는 얼마나 바보야. 알면서도 못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저 이재명이라는 공적 영역에 있는 그 자의 이 전행과 이 독재의 그 모든 책임이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 어디한테 오는가 하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막 사태가 이렇고 막 이러니까 자꾸 정치에 관심을 끌려고 그래. 보던 유튜브도 안 본다 그러고, 나 텔레비전 본 지 오래됐다 그러고, 대선 진다 하면은 유튜브도 끊었다 그러고, 이거를 굉장히 막 당당하게 말씀들 하세요.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다 죽어 우리?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만 아니고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 그 집단,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공적 질서를 잡는 게 공적 영역이에요. 이거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면 그 대가가 반드시 우리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치적 관심을 더 높여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이 별로 불편함이 없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행복한 날이야. 그러면 정치에 관심 안 가져도 돼.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상이 괴롭고 힘들고 막 먹고 살기도 더 힘들어지고 이럴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돼요. 왜? 정치부터 풀어야 이게 비로소 풀리니까. 정치부터 풀어야 비로소 풀린다고요. 모든 문제가. 그래서 모든 문제의 본질은 정치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모든 문제의 근원에 정치가 있다고 하는 이 명확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작 손봐야 될 정치는 놔두고 부분에 매몰돼 갖고서 그것만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유파들이고 너무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가다가 어려운 사람, 요새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육교 위에서 저렇게 무슨 소쿠리 같은 거 놓고 있으면은 주머니에서 뭐라도 꺼내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해야지, 그런 거. 착한 일을 해야지. 근데 그걸로 이 사람이 진짜 없어지냐? 그 사람 내일도 나올 텐데, 여기 목이 좋아, 몫이 좋아, 그러고 또 나올 텐데?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디냐라고 쭉 추적해 들어가시라니까? 그러면 결국 어디로 닿냐? 정치 권력으로 닿아요. 모든 문제는 추적해 들어가면 정치 권력으로 다 돌아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이 부분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리고 분절된, 파편화된 이런 이슈만 쫓아다니면 실제로 해결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약간의 개선은 있겠지만. 그리고 그 약간의 개선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착한 분들이니까 자기만족 같은 것들은 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실제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남동 앞에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까요? 바로 질의응답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해요? 재미가 없으셨구나. 잠깐 쉴게요. 예.